독일 경제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독일 경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이러한 점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달 동안의 세계 경제 뉴스를 파이낸셜 타임스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해드리는 파보세. 오늘도 대한민국 경제계의 미스터 신뢰성 이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일본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지금 독일 경제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독일이 다시 유럽의 병자가 된 게 아니냐는 이런 최근에 얘기가 있어서요. 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기사는 독일은 다시 한번 유럽의 병자가 되었는가 해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8월 17일자 기사에 다뤘거든요. 네네. 이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5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경제가 2022년 4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0.4%, 2023년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0.1%의 성장률을 기록해서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5일에 발표된 2023년 2분기 독일의 경제 성장률 전분기 대비 0%입니다. 그래서 독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IMF에 의하면은 독일의 2023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성장률은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유일한 것으로서 독일 경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이러한 점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IMF에 따르면은 미국의 2023년 성장률은 1.8%, 일본은 1.4%, 프랑스는 0.8%, 이탈리아는 1.1%, 영국은 0.4% 등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독일 경제가 한 해가 어렵다고 이렇게 예상되는 게 아니라요. IMF에 따르면은 독일이 향후 5년간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보다도 더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독일의 경제 침체가 이게 구조적인 게 아니냐 뭐 이러한 예상까지 염려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도로에 보면 이제 독일 차들이 가장 많아서 독일 경제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인 지표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고요. 이런 상황 때문인지 이코노미스트,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세계 주요 경제지에서 이제 독일 경제에 대해 우려하는 기사들을 계속 싣고 있는데 이코노미스트 8월 17일자 독일은 다시 한번 유럽의 병자가 되었는가? 독일 경제 유럽의 리더에서 뒤처진 국가. 월스트리트저널 8월 22일자 독일은 활력을 잃고 있다. 다시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 8월 20일자 독일은 경제를 고칠 수 있을까? 이런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독일이 또 유럽의 병자가 되었는가 이런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 예전에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1999년 6월 3일자 기사에서 유로의 병자란 타이틀로 독일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 있거든요. 독일이 구조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당시에 이러한 독일 경제에 대해서 독일은 유로의 병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사를 낸 바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요, 독일이 1998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였습니다. 당시 유로 지역의 다른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은 0.5%였으니까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낮았다고 할 수 있고 더군다나 마이너스 성장이었고요. 이게 당시만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1995년 이후 경제 성장률이 독일의 경우에 유로 지역의 다른 국가에 비해서 연평균 1%포인트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 현상이다. 특히 독일의 통일 이후 막대한 자원을 독일 통일의 이제 이후에 쏟아부으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당시 실업률이 10.7%로 또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은 상황, 그리고 그것이 구조적인 상황 이런 점을 가리켜서 유럽의 병자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고요. 최근에 독일 경제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다시 독일이 유럽의 병자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위기를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슈레더 총리가 노동개혁을
도입을 했는데 이 노동개혁 도입 이후에 이제 독일 경제는 고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슈레더 총리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네, 은퇴하게 그렇습니다.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만은 네.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말까지 독일 경제가 24% 성장. 뭐 같은 기간 동안 프랑스는 18% 성장했는데, 그리고 뭐 이런 이제 경제가 잘 되니까 2005년부터 21년까지 메르켈 총리가 이제 장기 집권했는데 뭐 아주 그 뭐 요순 시대로 평가받는 그런 좀 리더십을 평가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메르켈이 뭐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리더십으로 아주 찬사를 받았고 저희도 한번 다룬 바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낸 걸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결과로 해서 독일 경제가 지금 세계 4위 규모의 경제 대국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뭐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강한 제조업, 독일의 제조업 비중이 약 20% 정도 되는데요. 이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미국, 프랑스, 영국에 비해서는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강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해서 수출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제체제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참 유사한 점이 많은, 우리나라도 제조업 비중이 약 2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출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경제 체제라는 면에서 독일과 우리는 유사한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독일이 우리에게 타산지석으로서 굉장히 좋은 그러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 경제가 이렇게 성공적인 모습을 2010년대 말까지 보였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러시아로부터 저렴한 가스 공급을 받는 등 저비용의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졌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중국이 그동안 성장을 하면서 중국으로 또 수출이 아주 급격히 늘어나면서 해외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이런 점들을 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러한 그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이 바로 독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러시아의 이제 값싼 에너지를 이제 더 이상 들여올 수 없으니까 특히 독일의 화학, 유리, 종이 이런 건 이제 에너지 집약 산업인데 생산량이 2022년 초 이후에 17%나 감소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이 이제 큰 타격을 받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중국의 수요도 그렇게 이제 증가하지 않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됐는데요. 2022년까지 중국이 7년 연속 독일의 최대 무역 파트너, 우리처럼 이제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었고, 2022년의 경우에 중국의 그 무역액이 독일과의 무역액이 2,980억 유로, 약 3,2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이제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 또 중국이 유럽의 이제 큰 시장인 것이 특히 그 독일의 중요한 산업인 자동차의 산업의 경우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예를 들면 폭스바겐의 경우에 있어서는 판매량의 약 40%를 중국에 의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제 최근에 그 미국과 특히 지정학적 갈등을 겪으면서 경제 자립을 더욱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의 어떤 자립적인 그런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중국 경제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독일이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좀 이렇게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독일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구조적인 부분으로 있어서는 중국이 이제까지는 독일의 시장으로서 역할을 주로 해왔다고 보면 최근부터 특히 앞으로는 그 주요 산업, 특히 전기 자동차 같은 게 중국의 성장이 아주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경쟁자로 부각되는, 점점 더 독일이 그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러한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에서 독일이 이제 축구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그런 부분도 실제로 뭐 그 브라질 월드컵 때 메르켈 총리 때는 뭐 브라질에 가서도 7대0인가 7대1로 그렇죠. 이겼잖아요. 네. 근데 무자비하게 이겼죠. 그 뭐 그리고 근데 뭐 실제로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한테 지고 막. 네. 그래서 저 최하위로 탄생했죠. 그래서 경제도 축구도 지금 못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이 이제 무엇보다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시대 환경, 전통적인 제조업은 강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제조업이 약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조업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독일 경제가 이제 이런 그 새로운 도전에 이제 준비가 부족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성공이 취해서 미래를 대비하는데 부족했다 이런 이제 평가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탈탄소화,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탈탄소화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부족했다. 그리고 디지털화가 굉장히 강조되고 앞으로는 이제 이게 이런 부분이 대세가 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도 부족하고 그 진행이 너무 느리다. 이제 이런 부분이 도진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되겠고요. 또 숙련된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제 효율적으로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경직된 관료주의로 이에 대한 대처도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도진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비판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독일이 사실은 뭐 친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그 사실은 뭐 탈탄소 쪽에도 굉장히 앞서갈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독일 탄소 배출량이 1인당 9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보다 약 50% 정도 더 높고요. 그리고 GDP 대비 정보기술에 대한 국가 투자는 이제 미국, 프랑스에 비해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탈탄소화, 그 다음에 디지털화의 그 대처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적을 받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독일의 노동 연령 인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집단이 50대 후반과 60대 초반,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거든요. 이들이 은퇴한 뒤에 숙련 노동력이 부족할 것이 이제 우려된다 이런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 또 그 관료주의의 경직성을 이야기하는 그 일례로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기사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회사 운영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이탈리아가 사실은 이 경직된 관료주의 대표적인 국가로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40일 정도 소요되는데 독일에서는 120일 정도는 소요된다. 그리고 건설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는 OECD 평균보다 50% 이상 오래 소요된다. 이처럼 그 관료주의가 경직되어 있는 것이 또 빠른 어떤 그런 대처나 경제적인 그런 활력을 되찾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이제 독일이 부실 기업이나 이제 뭐 건설 사고 같은 건 없지만 또 주택 보급률도 높고 또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그래도 건설 허가를 더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독일 경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유럽의 병자가 됐다 이렇게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또 어렵다 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일 경제가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 도전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것도 확실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유럽이 병자라고까지 진단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런 게 일반적인 평가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실업률이 8월 현재 5.7%거든요. 물론 뭐 아주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약 100만 명의 난민 독일로 들어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에너지 위기를 겪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러한 위기 이후에 5.7%라는 것은 또 상당히 잘 대처한 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그 현재 그렇게 유럽의 병자까지라고는 진단하기 어렵다. 특히 실업률에 있어서는 1999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부의 재정 적자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화나 탈탄소화에 있어서 재정을 이용해서 대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잘 대처한다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럽 병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평가가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향후의 대처 여부에 따라서는 이제 위기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이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도전에 잘 대처해 나가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규칙가 주목되고요.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경제 구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 중심 경제인 독일이 우리가 사실은 또 비슷한 도전 과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한 그 도전에 어떻게 독일이 잘 대처하는가가 우리에게 또 타산지석으로서 좋은 귀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규칙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일본도 사실은 경제가 주춤하면서 이제 좀 극우주의가 설치고 또 미국도 이제 뭐 경제적인 양상은 다르지만 미국도 좀 경제가 주춤하면서 또 트럼프로 대변되는 극우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그렇습니다. 독일도 보니까 이런 경제적인 침체 때문인지 극우주의 정당인 AfD가 이제 여론조사에서 2위를 차지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대한민국 경제의 미스터 신뢰성 이진수 교수의 사심 없고 깔끔하고 정확한 파보세 내용 참 좋으셨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